천하삼분의 시대, 피와 용기의 시대. 그 중에서도 장비는 이름만으로도 전장을 뒤흔든 사나이였다. 그의 포효 한 번이면 적군의 심장은 얼어붙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다. 그의 창끝이 향하는 곳마다 피비린내와 공포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 장비조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는 인간이었다. 그는 싸움 속에서 진정한 괴물을 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용감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장비는 바로 그런 인간이었다. 그의 분노는 불꽃 같았지만 그 불꽃 속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장비의 전설 속으로 들어간다. 그가 맞서 싸운 수많은 장수들 중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손에 쥔 창을 흔들리게 했던 5명의 이름. 그들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어떤 이는 그의 형이었고 어떤 이는 동료였으며 어떤 이는 그조차 인정한 전장의 신이었다. 지금부터 장비를 떨게 만든 5명의 장수를 5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하나씩 살펴보자. 그리고 마지막,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천하의 맹장 장비조차 두려워했던 단 한 사람은 누구였는가를. 황충은 마치 늙은 소나무처럼 거칠지만 굳건했다. 세월이 그의 머리를 희게 만들었지만 검은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있었다. 장비는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분노보다 먼저 존경심이 앞섰다. 황충 원종, 자한승은 형주 남양 출신으로 유비가 익주로 진입할 때 이미 환갑이 넘은 노장이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으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당시 그는 유표의 휘하 장수로 있다가 유장이 그를 빌려 성을 지키게 했는데 그곳이 바로 면죽성이었다. 성 아래에서 장비가 포효했다. 장익덕이다. 나를 막을 자 목숨을 내놔라. 그러자 성 위에서 날아온 한 발의 화살이 장비의 말 앞에 꽂혔다. 화살촉이 땅에 깊숙이 박혀 말이 놀라 뒷다리를 들 정도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성 위에 100발의 장수가 활을 든 채 서 있었다. 그가 바로 황충이었다. 나는 이 성을 지키는 황충이다. 올라오려면 와 보거라. 그의 목소리는 굵고 단단했으며 미묘하게 장비의 기세를 눌렀다. 장비는 비웃으며 외쳤다. 노인네가 감히 나와 싸우겠다고? 내 손에 활을 꺾어주마. 그가 말을 몰아 돌진하자 황충은 연달아 3발의 화살을 쏘았다. 3발 모두 장비의 부하 방패에 정확히 밝혔다. 장비의 눈빛이 흔들렸다. 싸움으로는 두려울 게 없던 장비였지만 그 노장의 활솜씨만큼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제갈량의 계책으로 황충은 유비에게 귀순했고 이후 5호 대장 우구다정 중 한 명이 되었다. 겉으로는 말이 없던 장비였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황충을 늙었지만 진짜 강한 자로 인정했다. 219년 유비가 한중을 정벌할 때 황충은 이미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먼저 나섰다. 정군산 전투에서 하후연이 버티고 있었지만 황충은 흰말을 타고 돌격했다. 그의 대돈는 여전히 날카로웠고 움직임은 젊은 장수 못지않았다. 장비가 사너리에서 외쳤다. 하후연! 내 손으로 네 목을 베겠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황충이 적진을 가르며 나아갔고 순식간에 하후연의 머리를 베어냈다. 산 아래에서 그 장면을 본 장비는 이를 악물었다. 이 노인네 또 나보다 한 발 빨랐군. 전투 후 유비와 제갈량은 황충을 극찬했다. 장비는 말없이 술잔을 들이켰다. 그는 질투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었다. 황충은 이긴 것이 아니라 옳게 싸운 것이다. 전투가 끝난 어느 날 장비가 술자리에서 말했다. 황노, 이제 그만 쉬어라. 남은 싸움은 나와 자룡조원에게 맡겨라. 황충은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다. 삼장군, 나는 늙었지만 칼은 아직 무디지 않았고 활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주공을 위해 싸운다. 그 말에 장비는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황충의 힘은 팔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사실 장비는 황충이 예전에 관우와 싸워 비등한 실력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었다. 관우의 투구에 화살을 꽂은 이가 바로 황충이었다. 그 사실을 떠올릴수록 장비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그는 질투하면서도 존경했고 경쟁하면서도 따랐다. 황충은 세월을 이긴 강자였다. 장비가 폭풍이라면 황충은 그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소나무였다. 그리고 장비는 마지막까지 그 사실을 인정했다. 220년 황충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장비는 그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술을 따랐다. 황노, 그대가
간이나의 경쟁자도 사라졌구나. 그는 잔을 비우고 남은 술을 땅에 흘렸다. 장비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깊었다. 황충. 그는 단순한 노장이 아니라 세월을 초월한 진정한 무장이었다. 좋은 저음은 자자룡은 상산군 진정현 출신으로 별처럼 빛나는 눈과 차분한 기운을 지닌 무장이었다. 그의 외모는 늠름했지만 그보다 더 빛났던 것은 한치 흔들림 없는 침착함이었다. 유비가 아직 공손찬 휘하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때 장비는 처음으로 조은을 만났다. 그날 장비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네가 조자룡이냐? 네 실력 직접 확인해보겠다. 그는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렸지만 조은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싸움보다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다. 얼마 후 원소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장비는 그를 다시 보았다. 조은은 흰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며 적진 속으로 뛰어들었다. 창끝이 번개처럼 움직이며 단 3번의 찌르기로 적장수를 3명이나 쓰러뜨렸다. 적들은 혼비백산했고 장비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숨을 삼켰다. 저놈 보통이 아니군. 그의 자존심은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했다. 공손찬이 패망하자 조은은 고향으로 돌아가 형의 상을 치렀다. 그 모습을 본 장비는 냉소했다. 충성도 없는 자다. 목숨이 아까운 거겠지. 그러나 얼마 후 유비가 허를 쳐서 다시 기주로 돌아왔을 때 조은은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나타나 무릎을 꿇었다. 주공! 조은은 이제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장비의 비웃음을 삼켜버렸다. 그는 처음으로 조은을 믿을 수 있는 사나이로 보기 시작했다. 208년 조은은 장판 전투에서 전설이 되었다. 조은은 혼자서 수만의 조조군 속을 돌파하며 유비의 부인 감씨와 어린 아들 유선을 구해냈다. 흰 갑옷은 피로 붉게 물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창끝이 휘날릴 때마다 적장이 쓰러졌고 그의 품에는 아기가 안전히 안겨 있었다. 그가 유비 앞에 나타났을 때 유비는 감동한 나머지 아들을 내던지며 말했다. 이 아이 때문에 자네를 잃을 뻔했구나. 장비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장판교에서 그는 혼자 다리를 지키며 적을 막아냈지만 조은은 그보다 더 절박한 싸움 속에서 주군의 가족을 지켜냈다. 그 차이를 장비는 뼈저리게 느꼈다. 세월이 흘러 219년 관우가 손권에게 살해당하자 유비는 분노에 불타올랐다. 동호를 멸해 관운장을 위로하겠다. 그때 장비는 가장 먼저 일어나 외쳤다. 내가 선봉에 서겠다. 손권의 목을 베어 형님의 원수를 갚겠다. 하지만 조은은 조용히 한 걸음 나섰다. 주공, 지금의 적은 오가 아닙니다. 조위가 진짜 위협입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시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장비의 눈이 번뜩였다. 네가 겁이 나서 그러는 게냐? 전쟁을 막으려는 자를 내가 베겠다. 조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삼장군,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공께서 위험에 빠질까 두려울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장비는 결국 창을 내렸다. 좋다. 이번엔 네 말을 따르지. 그것은 장비가 전우 앞에서 처음으로 물러난 순간이었다. 조은의 이성 앞에서 그의 분노는 무력했다. 조은은 싸움에서는 용맹했고 판단에서는 냉철했다. 장비가 불꽃이라면 조은은 폭풍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깊은 강이었다. 장비는 언젠가 깨달았다. 나는 그를 이길 수 없다. 싸움에서도 사람됨에서도. 221년 장비가 부하에게 암살당했을 때 조은은 5호 대장 중 유일하게 오래 살아남았다. 그는 끝까지 명예와 절제를 지킨 유일한 장수였다. 만약 저승에서 장비가 그를 다시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자룡, 넌 결국 나보다 강한 사내였구나. 조은. 그는 검보다 차가운 침착함으로 시대를 살아낸 진정한 무장이었다. 3. 하후연. 하후연. 조조 휘하의 명장으로 패국의 명문 하후씨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전장에서 날렵하고 활을 들면 천리박적도 마치는 백발백중의 명수였다. 하지만 장비의 눈에 비친 하후연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적장이었다. 언제든 고개를 베어올 수 있을 것 같은 상대. 그러나 운명은 두 사람을 엮었고 그 시작은 장비의 한순간의 충동이었다. 208년 조조가 형주를 점령하자 유비는 백성을 이끌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장비는 후군을 맡아 장판교에서 단신으로 조조의 대군을 막아내며 기적적인 퇴각을 이끌었다. 그 후 하구에 머물며 병력을 정비하던 중 그는 혼란 속에 흩어진 피난민들 사이에서 한 여인을 발견했다. 젊고 단아한 미모, 그러나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다름 아닌
하후연의 조카 하후씨였다. 장비는 생각보다 먼저 행동했다. 나는 장익덕이다. 오늘부터 너는 내 부인이다. 그의 포효는 전장의 고함과 다르지 않았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장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한 여인의 운명과 한 장수의 양심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억지로 장비의 아내가 되었다. 겉으로는 순응했지만 그 눈빛에는 언제나 냉랭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장비는 가끔 그녀의 눈을 볼 때마다 하후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이 아직 만나지도 않은 남자, 그러나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건너게 만든 존재였다. 세월이 흘러 219년, 유비가 한중을 차지하기 위해 출정했을 때 하후연은 조조군의 서북 방면을 지휘하며 정군산을 지키고 있었다. 장비는 황충, 조운 등과 함께 출진했다. 이번엔 피할 수 없는 대면이었다. 안개 낀 산자락, 하후연은 고지 위에서 활을 들고 서 있었다. 눈빛은 매서웠고 그 한 시선만으로도 장비의 심장을 찔러왔다. 그것은 단순한 적장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시선 조카를 빼앗긴 삼촌의 눈이었다. 장비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그저 조조 밑에 늙은 장수일 뿐이다. 내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산을 올랐다. 전투가 시작되자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다. 하후연은 노련했고 그의 화살은 정확했다. 장비의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져갔다. 분노에 찬 장비가 돌격하려는 순간 측면에서 황충의 군이 들이닥쳤다. 백발의 노장이 날쌔게 칼을 휘둘렀고 그 한 번의 휘두름에 하후연의 머리가 떨어졌다. 피가 흘러내리고 산이 붉게 물들었다. 승전의 함성이 터졌지만 장비는 침묵했다. 그는 하후연의 시신을 바라보며 묘한 공허함에 사로잡혔다. 내가 그를 죽였어야 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손이 떨렸다. 전장의 영광보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솟아나는 죄책감이 더 무거웠다. 밤이 되자 장비는 혼자 술을 마셨다. 불빛이 깜박이는 가운데 하우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내 삶을 빼앗았어요. 그 말 없는 비난이 장비의 가슴에 비수처럼 남았다. 그 후로 장비는 전보다 말이 적어졌다. 전우들이 하후연의 죽음을 칭송할 때 그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하후연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적이 아니라 양심과 마주하고 있었다. 하후연은 결코 장비가 만난 적 중 가장 강한 상대는 아니었다. 그에겐 여포의 괴력도 관우의 위엄도 없었다. 그러나 하후연은 장비의 마음속에 남은 유일한 두려움이었다. 그는 장비에게 싸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후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 세월이 흘러 장비와 하우씨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은 훗날 유선의 황후가 되었다. 장비는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하후연을, 그리고 젊은 날의 어리석음을 보았다. 그날 내가 그 여인을 빼앗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하후연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장비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름은 장비에게 전장보다 무거운 싸움, 양심과의 싸움을 남긴 것이다. 이 관우 장비가 평생 두려워했던 인물 5 중 관우는 단순한 적수가 아니었다. 그는 장비가 처음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된 형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하북의 복숭아밭에서 시작됐다. 봄바람이 흩날리는 가운데 세 남자가 하늘에 무릎을 꿇었다. 유비는 인의로움이 넘치는 큰 형이었고 얼굴이 붉고 수염이 길게 늘어진 관우는 의연한 군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칠지만 불같은 열정을 가진 장비. 세 사람은 같은 날 태어나지 못했지만 같은 날 죽자라 맹세했다. 장비는 언제나 자신이 관우와 대등하다고 믿었다. 형님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나도 만만치 않지. 술이 들어가면 그는 늘 그렇게 외쳤다. 관우는 말없이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싸움이든 마음의 깊이든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간극이 있었다는 걸. 호로관에서 여포와 맞붙던 날 장비는 단신으로 싸움을 걸었다. 창이 번개처럼 번쩍였지만 결국 관우와 유비가 도와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장비는 자신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서기 200년 유비가 패전 후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고 관우는 조조에게 포로로 잡혔다. 조조는 그의 인품과 무예를 높이 사서 벼슬과 재물을 내리고 미녀를 하사했지만 관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대형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게 된다면 즉시 떠나겠다. 조조는 웃으며 허락했지만 그가 정말 떠날 줄은 몰랐다. 얼마 뒤 관우가 조조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유비의 진영에서는
그가 조조에게 귀순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장비는 분노했다. 형님이 배신했다고? 거짓말이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내가 직접 그 목을 베겠다. 며칠 후 관우가 붉은 적토마를 타고 나타났다. 장비는 기다렸다는 듯 성문 앞에서 외쳤다. 관운장, 감히 배신을 하다니.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을 보자. 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삼형제여, 네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나는 배신한 적이 없다. 하지만 장비는 듣지 않았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창을 높이 들어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무기가 부딪히는 순간 번개가 친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비의 창이 폭풍처럼 휘둘렸고 관우의 청룡 언얼도는 유연하게 그 모든 공격을 흘려냈다. 20합, 30합이 지나자 장비의 숨은 거칠어졌다. 관우의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고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관우가 한번 크게 검을 휘두르자 장비의 창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며 땅에 꽂혔다. 말 위에 앉은 관우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그만하겠느냐 삼형제? 그 목소리는 나무라지도 자랑하지도 않았다. 오직 형의 따뜻한 울림이었다. 장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형님. 나의 눈이 어두웠다. 관우는 미소 지으며 말에서 내려와 그를 일으켰다. 형제끼리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야. 그날 이후 장비는 변했다. 더 이상 자신을 관우와 비교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싸움에서 힘이 아닌 그릇의 차이를 느꼈다. 관우의 진짜 강함은 검술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이었다. 백마전투에서 관우가 천하의 장수 얌양의 목을 베었을 때 장비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역시 형님이야. 저게 진짜 무장이지. 그 말에는 질투가 아닌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세월이 흘러 관우가 오해에서 죽었을 때 장비는 그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형님, 이제 누가 나를 꾸짖고 이끌어주겠습니까? 그의 눈물은 무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으로 형을 잃은 동생의 눈물이었다. 관우. 그는 장비에게 싸움의 상대가 아니라 평생 넘을 수 없는 산이자 마음의 스승이었다. 그리고 장비는 그 산을 존경하며 살았다. 죽을 때까지. 1. 여포. 전장의 신은 기원 후 190년 한나라의 조정을 장악한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18로 제후가 호로관에 모였다. 전장은 먼지와 함성으로 가득했고 북소리는 천지를 울렸다. 그러나 수많은 연합군 중 그 누구도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이는 바로 천하제일의 무장, 적토마를 타고 방천화극을 휘두르는 여포였다. 그의 눈빛이 번쩍일 때마다 병사들의 숨소리마저 얼어붙었다. 그때 조용히 분노를 사귀고 있던 장비가 크게 외쳤다. 겁쟁이들, 내가 나가 저놈의 목을 베겠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흑마를 몰아 앞으로 돌진했다. 팔에 힘을 주어 창을 휘두르자 바람이 일고 흙먼지가 일었다. 연합군 병사들은 숨을 죽였다. 장비가 용맹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았지만 그의 앞에 서 있는 자는 인간이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까운 존재였다. 멀리서 장비를 본 여포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이런 졸병이 나에게 덤비다니. 그의 낮고 냉정한 목소리가 전장을 가르며 울렸다. 그리고 적토마의 발굽이 땅을 울렸다. 창과 창이 부딪히자 쇠 부딪히는 소리가 번개처럼 터졌다. 장비의 공격은 맹렬했고 마치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러나 여포는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매끄럽고 차가웠다. 방천화극이 휘돌 때마다 장비의 팔이 점점 무거워졌다. 10번, 20번, 50번의 교전이 지나자 장비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다. 반면 여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장비, 네가 고작 이 정도냐? 그가 방천화극을 크게 휘두르자 장비는 세 걸음이나 밀려났다. 그 순간 장비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쳤다. 뒤에서 관우가 말을 몰아 뛰어왔다. 삼형제여, 물러서라. 내가 도와주마. 두 사람이 합세하여 여포를 공격하자 전장은 다시 요동쳤다. 그러나 여포는 오히려 크게 웃었다. 둘이 덤벼도 나를 이길 순 없다.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결국 유비의 명령으로 두 사람은 후퇴해야 했다. 장비는 이를 악물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후 유비가 소패성을 차지하자 장비는 복수의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또 한 번 조롱했다. 여포가 기습을 감행하자 두 사람은 다시 맞붙었고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다. 100합이 넘는 격전 끝에 장비는 결국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그의 손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눈에는 굴욕의 불꽃이 일었다. 그날 밤 그는 여포의 명마를 돌려주며 조용히 피눈물을 삼켰다. 마지막 대결은 서주의 밤이었다.
성에 불길이 번지고 함성이 뒤섞였다. 유비와 관우가 부재한 상황에서 장비는 홀로 여포를 마주했다. 멀리서 적토마가 번개처럼 달려오고 방천하극이 달빛에 번쩍였다. 그 순간 장비의 등골을 차가운 전율이 스쳤다. 그는 알았다. 지금 싸운다면 죽을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말을 돌려 달아났다. 장비, 너도 겁을 먹었느냐? 뒤에서 들려오는 여포의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장비는 멈추지 않았다. 그가 도망친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불빛이 사라진 들판에서 장비는 홀로 술잔을 들었다. 여포, 언젠가 반드시 네 목을 베고 말겠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평생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장비에게 여포란 공포 그 자체였다.